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돕는 프로보노 활동에 참여 중인 40대 남성입니다. 연이은 최강의 북극 한파로 노숙자가 동사했다는 뉴스를 보고 20년 가까이 묻어두었던 아픔이 되살아나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도 제 나이 스물에 노숙자가 되어 거리를 배회한 적이 있습니다. 차가운 길바닥과 냄새나는 뒷골목을 헤매며 쓰레기를 뒤졌던 제가 어떻게 변호사로 살게 되었는지 궁금하신가요? 기구하고 파란만장한 제 이야기가 지금 절망 속에 헤매는 누군가에겐 힘과 용기, 응원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몇 자 적어보겠습니다. 제 어린 시절은 어머님에게 받은 괴롭힘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는 우울하고 신경질적이며 화가 많았었어요. 매일 술을 입에 달고 사셨는데 어머니의 화가 폭발하면 어머니의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을 저에게 집어 던졌습니다. 그게 빗자루든 김치통이든 수저통이든 스카이콩콩이든 어머니의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이 저를 공격하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항상 잡히는 대로 절 공격하면서 나가 뒤져도 시원찮을 놈, 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했다며 폭력적인 말을 수시로 했습니다. 그때 시뻘개진 어머니의 눈빛과 표정이 만화에 나오는 악당 같아서 잔뜩 겁을 집어먹은 저는 어머니를 피해 옷장 안이나 다락으로 가서 몸을 숨겼습니다. 어디 갔어 이 새끼? 나와! 당장 안 나와? 어머니는 마을에서 제일 예쁘고 화려했던 자신이 저를 낳고부터 다 망가졌다고, 그래서 제가 자신의 철천지 원수라고 하셨어요. 이 왼수 덩어리, 내 인생 망친 새끼. 저 새끼 저거 잘근잘근 씹어먹어도 모자라 내가. 내 인생 돌려놔 이 새끼야. 아 여보 왜 이래? 무슨 일이야? 당신 정신 차려. 어머니의 폐악질은 아버지가 안 계실 때 심해졌고, 아버지가 퇴근해서 돌아오시면 어머니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조용히 지셨어요. 여보, 나 대학도 가고 싶고 연기학원도 다니고 싶어. 종일 애만 보면서 주저앉고 싶지 않아.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려니 미쳐버릴 것 같다고. 그래. 차근차근 다시 시작하면 되지. 당장 학원 끊자. 응? 꿈이 너무 많았던 어머니는 저 때문에 모든 걸 잃었다며 저를 미워하셨어요. 모성보다 여성으로서의 삶이, 자식보다 자신의 인생이 더 소중했기에 저를 낳고 무력감에 빠지셨대요. 부모님은 하숙집 딸과 하숙생의 만남이 속도 위반과 결혼으로 이어진 케이스였는데요.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아버지의 퇴근이 점점 늦어지면서 어머니의 신경쇠약이 더 심해지셨어요. 제 기억엔 아버지가 농협이나 마을금고 같은 금융기관에서 일하셨던 것 같아요. 월급날이면 바삭하게 튀긴 통닭이나 말랑말랑한 풀빵을 사들고 와서는 다정한 목소리로 자고 있는 저를 깨워 제 손에 쥐어주셨고요. 이따금 저를 데리고 학교 운동장 가서 캐치볼을 함께했던 기억도 어렴풋하게 남아있습니다. 제일 선명한 기억은 저를 업고 헐레벌떡 뛰던 아버지의 뒷모습입니다. 그날은 바깥 날씨가 추웠는지 아니면 비가 왔는지 아버지와 저는 방에서 씨름을 하면서 놀았습니다. 제가 으아 기합을 넣으면서 아버지에게 달려들면 아버지가 저를 힘껏 들어올려서 쌓아놓은 이불 위에 착지시키는 우리 부자만의 놀이였습니다. 어머니는 집에 안 계셨던 것 같아요. 저는 으아 헐크 흉내를 내면서 아버지에게 달려들었는데 아버지가 장난을 친다고 몸을 피하셨는지 어쩌다 보니 제가 유리로 된 장식장으로 돌진해서 쿵 하고 머리를 박고 말았습니다. 장식장 유리가 와장창 깨지면서 저는 정신을 잃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정신이 들었을 때는 아버지의 등 위였는데 아래턱이 화끈거리고 아팠습니다. 아빠, 나 아파. 나 죽는 거야? 아니야 정빈아 괜찮아. 아빠가 정빈이 죽게 안 해. 다 괜찮을 거야. 조금만 참아. 우리 정빈이 용감하고 씩씩한 용사잖아. 그지? 응. 아버지는 정말 미친 속도로 저를 업고 뛰셨어요.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저를 안고 괴로워하던 모습도 잔상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전 오른쪽 턱 아래에 봉합수술을 받았고 6cm 정도의 흉터가 기다랗게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이부자리에 누웠을 때 제 손을 잡고 기도하던 아버지의 모습이 어렴풋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쉽게도 아버지의 얼굴이 가물가물해요. 왜냐면 그 일이 있고 얼마 안 있어 두 분이 헤어지셨거든요. 어머니 말로는 아버지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했다고 하셨지만 어린 나이에도 그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늘 술에 쩔어서 밖으로 나돌고 외박도 일삼던 사람은 정작 어머니였으니까요. 아무튼 어머니는 이혼하자마자 도망치듯 저를 데리고 낯선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어머니가 왜 저를 선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딱히 저를 사랑해서는 아니었어요. 어쩌면 화풀이 상대가 필요했던 걸까요? 어머니와 단둘이 살게 되자 어머니의 괴롭힘은 더 심해졌어요. 밥을 차려주지 않는 날도 많았고요. 남자들을 만난다고 나가서 며칠씩 집을 비워두기도 했어요. 어떤 날엔 남자들을 집으로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날이면 집안에서 나는 술 냄새가 죽도록 싫었어요. 그러다 남자들이 떠나고 화를 조절하지 못하면 어김없이 저에게 화풀이를 했어요. 그 당시는 엄마한테 마구 혼나고 난 직후 잠깐의 시간이 그나마 평안했을 정도예요. 엄마한테 혼나고 집에 혼자 울면서 잠들 때마다 아버지가 슈퍼맨처럼 나타나서 저를 구해주길 간절하게 바라고 또 바랬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어머니와 이혼한 뒤로 단 한 번도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학교에 가져갈 준비물이 필요해서 어머니에게 말했을 뿐인데 어머니의 화가 폭발했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러고 사는데 내 인생 망친 주제에 뭐? 돈? 네 같은 왼수는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하면서 옆에 있던 나무 빗자루를 들고 저를 사정없이 난타하셨어요. 두 팔로 머리를 감싸고 매질을 피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있다간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피하자 하는 마음으로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어머니의 매질을 피해 일단 도망쳐 나왔는데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가 싫더라고요. 무작정 걸었습니다. 길을 걸어도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발길 닿는 대로 걷고 또 걷다가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그곳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생경한 낯선 동네가 떡하니 눈에 들어왔습니다. 네, 저는 졸지에 길 잃은 미아가 돼버렸습니다. 한겨울 해가 져서 사방은 어둑어둑한데 집으로 돌아갈 차비는 없고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걸을 땐 미처 몰랐던 겨울의 맹추위와 칼바람이 갑자기 엄습해왔어요. 저는 이대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충격으로 온몸이 얼음처럼 굳어버렸어요. 이때 받은 충격과 스트레스로 저는 잠시 기억을 잃고 실어증에 걸리고 맙니다. 정신을 차리니 미아 보호소에 있었고 또 정신을 차리니 경찰 아저씨가 저를 미아 보호소에서 작은 보육원으로 인계하고 있었어요. 보육원으로 입소하고 얼마 안 돼 저는 기억이 완전히 돌아왔고 자연스럽게도 말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 돌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보육원에서 사는 게 더 낫겠다 싶었어요. 삼시세끼를 규칙적으로 먹을 수 있는 데다 학교도 다닐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회복지사와 면담을 할 때마다 계속 기억이 안 나는 척했어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몸도 정신도 지극히 정상이라고 하는데 네 이름이 기억 안 나? 네, 전혀 모르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나지 않아요. 그럼 집은 어디에 살았는지 한번 떠올려봐. 아니요, 집도 모르겠어요. 어디에서 살았는지 누구랑 살았는지 전혀 기억이 없는데요. 기억이 안 나면 큰일인데. 그러다가 엄마 아빠 만나지도 못하고 여기서 살아야 하는데 자, 얼른 기억을 떠올려보자. 그래야 엄마 아빠를 다시 만나지. 저 그냥 여기서 살면 안 돼요? 저는 그냥 여기서 살고 싶어요. 보육원에 살고 싶어하는 애가 어디 있니? 부모님을 찾을 생각을 해야지. 전 여기가 좋아요. 아유, 참으로 별난 아이구나. 그렇게 저는 보육원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받던 방임과 학대에 비하면 이곳 보육원의 생활이 제겐 천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친어머니보다 다정한 원장 엄마가 있었습니다. 후원자들이 와서 필요한 학용품도 모자라지 않게 선물해 주셨고요. 그렇게 저는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 김정빈을 스스로 버리고 원장 엄마가 장명해 주신 이름 이해찬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보통 부모의 관심과 사랑에 목말라 하는 보육원의 다른 아이들과 달리 저는 오롯이 보육원 생활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저는 보육원에서 나오는 밥 한 톨도 흘리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소리 없이 다 먹었습니다. 제때 먹고 제때 공부하면서 몸도 튼튼해지고 키도 쑥쑥 자랐고요. 체력이 회복되고 집중력도 좋아지면서 학교 성적도 나날이 향상됐습니다.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아니, 즐거웠습니다. 비록 소극적이고 내향적인 학생이었지만 성적이 우수해서 학교 선생님도 관심을 보이셨고요. 보육원에서도 이러다가 4년제 대학 진학자가 나오는 게 아니냐며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저희 보육원은 공부를 잘하면 대학 등록금을 내주고 나중에 졸업을 하면 본인의 회사에 입사까지 시켜주는 후원자분이 계셨거든요. 그 회사인 보육원 출신이 많았는데 회장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요. 저는 그곳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었죠. 그런데 세상은 늘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더군요. 보육원엔 저를 안 입고 하고 시기 질투하는 형들이 있었습니다. 보육원 형들의 강압적인 분위기에 시달리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지만 제가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로 형들의 괴롭힘이 더 악랄해지고 심해졌습니다. 등교하려는데 신발이 없어지거나 교복을 커터칼로 난도질 해놓는 건 애교였어요. 교과서와 참고서를 찢어서 화장실 변기에 넣는 일도 다반사였죠. 형들이 시설을 퇴소해야 하는 나이가 가까워지면서 형들의 구타와 막말이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깊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저를 불러내어 괴롭혔습니다. 아, 쭈그리 공부 좀 한다고 네가 뭐라도 된 것 같나 보지? 어디서 눈을 부릅뜨고 있어. 눈 깔아 이 새끼야. 원장이 뭐랬더라? 동생들의 모범이 되는 이해찬이? 동생들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준다면서? 어디 그럼 우리 형들한테도 뭔가 보여줘야지. 안 그러냐? 그렇지. 오늘 이해찬이가 켄터키 치킨과 맥주 시원하게 한번 쏘자. 아, 형 죄송하지만 저 돈 없어요. 뭐? 선수끼리 왜 이래? 너 이번에 장학금 받았다며. 후원자들 다녀가는 걸 내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어디서 구라를 까고 있어. 아, 형들도 잘 알잖아요. 개인 후원금은 원장님이 저금해 주시는 거. 에이,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우린 당장 맥주 한 잔에 치킨을 뜯어야 쓰겠고 계산은 물론 네가 해야겠고. 아, 정말 수준에 돈 한 푼도 없다니까요. 몇 번을 말해요. 아, 내가 그 방법까지 일일이 알려주랴? 원장실 가서 저금 통장을 잽시 오라고 이 새끼야. 아, 안 되겠다. 이해찬이 오늘따라 말이 많네. 며칠 안 맞았다고 몸이 근질근질한가 본데. 야, 죽여. 형들의 욕설과 함께 무차별적인 발길질이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맞다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어린 시절 엄마에게 맞던 기억이 떠올라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형들은 급기야 커터칼로 저를 위협하며 원장님 지갑에 있는 카드를 훔쳐서 돈을 찾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만일 이틀 안에도 빈손이다. 그럼 뭐 네 얼굴 상처? 그건 애교로 보이게 해준다. 원장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려 볼까 했지만 그랬다간 형들한테 어떤 보복을 당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은 36개 주랭랑 도망이었죠. 학교 폭력이라면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전학이라도 갈 수 있지만 보육원 폭행은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겨우 17, 어린 나이에 무작정 보육원을 뛰쳐나와 길거리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새벽부터 일하는 조그만 첨가물 판매 업체에서 일했는데요. 아르바이트생에게 숙식을 제공했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지 않고 집이 없는 저에겐 아주 매력적인 조건이었습니다. 게다가 월급이 200만 원이나 된다고 해서 얼른 돈을 모아서 방도 구하고 검정고시도 준비해야지 했습니다. 캄캄한 새벽 4시부터 저녁 8시까지
무려 16시간 동안 일했어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액수였지만 저는 처음으로 밥벌이를 한다는 즐거움에 힘든 줄 모르고 일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첫 월급날이 돌아왔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사장님이 월급을 주지 않는 거예요. 사장님, 뭐 잊으신 거 없으세요? 뭐? 내가 뭘 두고 갔냐? 그게 아니고 실은 어제 15일이 제 월급날이었는데요. 그래? 그래서 뭐 어쩌라고? 제 월급 200만 원 주시기로 하셨는데 아무런 말씀이 없으셔서요. 와, 그렇게 안 받는데? 너 참 뻔뻔하구나. 너 여기서 먹고 저가면서 월급까지 받으려고? 처음 일할 때 숙식 제공에 월급 200이라고 하셨잖아요. 야, 어린 게 돈독이 올랐구나. 숙식을 제공하는데 돈까지 내놓으라고 하면 어디 가서 너 욕먹어. 아, 양심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까? 숙식을 제공해서 월급을 줄 수 없는 황당한 논리였지만 저는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에겐 이런 일을 따져줄 어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숙식 제공이 되는 주유소 세차장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선 월급의 30%를 보증금으로 떼었습니다. 3개월 내에 일을 그만두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했어요. 요즘 애들 책임감이 없어 그렇다고 하지만 돈은 적게 주고 일은 너무 많이 시켜서 그런 거더라고요. 앉아서 쉴 시간도 없고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일했습니다. 그래도 돈을 모아서 월세 10만 원짜리 고시원을 구했습니다. 34개 정도 되는 고시원 방은 한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을 정도로 좁았고 지저분했습니다. 바깥 창문이 없어서 쾌쾌한 냄새도 났습니다. 화장실은 공동 화장실이었고 밥이 제공됐어요. 그곳에서 1년을 사는데 정말 우울증에 걸릴 것 같았습니다. 고시원 주민들도 대체로 술에 취해 있거나 우울했습니다. 저는 오직 잠만 해결할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시원 생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백화점 의류 매장 정규직으로 입사를 해서 저는 꿈에 부풀었죠. 그런데 3개월 만에 매장이 폐장된다며 직원들은 모두 그만두게 됐어요. 그런데 관리자가 재고 조사했더니 물건이 부족하다. 직원들이 나누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해서 실업자가 된 것도 서러운데 50만 원 정도를 배상해야 했어요. 월급을 받고 보니 50만 원을 제하고 주셨더라고요. 어리다는 이유로,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는 무시당하고 돈을 뜯겼습니다. 부모 동의서 없이 일을 하는 곳은 대체로 근무 조건이 열악했고 제가 생계를 위해 일한다는 걸 알게 된 고용주는 부당한 대우를 서슴지 않았어요. 그 시절 제가 만난 어른들은 왜 하나같이 나쁜 어른들이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그때 억울하고 속상했던 마음이 되살아나서 눈물이 나네요. 그렇게 힘든 하루하루를 버티고 버텨서 어느덧 저도 20살의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 무렵 전 고깃집에서 부지런히 일해서 돈을 차곡차곡 모으는 재미로 살고 있었어요. 적금 통장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제 꿈이 가까워졌기 때문인데요. 그 당시 제 꿈은 제 가게를 차리는 거였거든요. 주인 아저씨의 어깨 너머로 착실하게 배운 사업 수완과 노하우로 언젠가 제 이름으로 된 고깃집을 내서 성공하겠다는 꿈에 부풀었습니다. 꿈이 있으니까 힘든 줄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나 이 꿈도 한 통의 전화로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제가 휴대폰을 산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여보세요? 이해찬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서울지검 범죄수사팀 김민재 수사관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본인과 관련된 명의도용 사건 때문에 몇 가지 사실 확인차 연락을 드렸습니다. 네? 명의도용이요? 얼마 전에 검거된 금융사기 조직 범죄에 이해찬 씨가 연루되셨어요. 거기에 무더기로 나온 대포 통장 중에 이해찬 씨 통장이 있습니다. 제 통장이요? 네. 혹시 영등포구 몰래지점 국민은행에 방문해서 통장을 개설한 일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네, 명의 도용이 된 것 같으니 성실하게 답하시면 아무 피해 없을 겁니다. 제가 계좌번호 하나 불러드릴게요.
이게 안전계좌입니다. 이리로 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저는 허겁지겁 계좌번호를 메모하고 불이 나게 은행으로 달려가 통장 안에 있던 제 전 재산을 안전계좌로 송금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0으로 찍히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모골이 송연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 가슴이 마구마구 뛰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에 찍힌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가자마자 귀에 익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 가신 전화번호는 결번이오니 다시 확인하고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서울지검 누구였더라? 김민재? 서울지방중앙검찰청으로 전화를 걸어 김민재 사무관을 찾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고 그런 사람은 없다고 했어요. 17살 때부터 밤낮 가리지 않고 명절 휴일도 없이 일하며 못 먹고 못 입으면서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린 저는 그냥 죽구만 싶었습니다. 처음 직면하는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좌절하고 절망한 저는 삶에 대한 의지를 상실하고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극도의 우울감과 무기력, 다시 일을 하고 먹고 씻고 하는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직장을 구하거나 살 집을 구하는 일 따위에 안간힘을 쓰고 싶지 않아졌어요. 그렇게 저는 길을 떠돌아다니는 노숙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발 닿는 대로 걷다가 적당한 곳에 종이박스를 펴고 누우면 잠자리가 됐어요.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리면 지하차도로 들어갔고요. 그러면 다른 노숙자들이 텃세를 부리며 저를 밀어내기도 했죠. 배가 고프면 무료 급식소를 찾아가거나 여의치 않으면 쓰레기통도 뒤졌습니다.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 결국 내 인생은 이렇게 살다 죽겠거니 싶었어요. 세상 천지에 노숙자가 꾸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어쩌다 보니 폐인이 되어 있는 거죠. 노숙자가 되어보니 쌀 한 톨, 빵 한 조각이 아쉬웠습니다. 노숙자들은 배고픔을 참지 못해 범죄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죠. 어떤 노숙자 아저씨는 자기가 먹고 싶은 메뉴를 매일 종이박스에 써놓기도 했는데 그럼 행인들이 그 메뉴를 사와서 노숙자 아저씨 앞에 슬그머니 놓고 가기도 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해야지. 그걸도 전략 전술이라고. 저는 그 노숙자 아저씨만큼 전략도 전술도 용기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를 멀다 하고 배를 골기가 일쑤였죠. 한 사흘 내내 굶었던 어느 날 저는 배가 고파서 도저히 돌아다닐 수 없는 상태가 됐고 때마침 순대국밥집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저는 일단 살려고 어떻게든 살아보겠다는 일념으로 그 국밥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명한 맛집인지 아니면 식사 시간이어서 그랬는지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장이 쎄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다행히 주문을 받아주더라고요. 순대국밥 한 그릇을 시켜서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국물까지 싹싹 다 비운 그릇을 놓고 한 그릇을 더 추가 주문해서 또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뛰쳐나갈 타이밍을 쟀죠. 사장님, 여기 깍두기 좀 더 주세요. 네, 갑니다. 여기 깍두기 추가요. 다른 테이블 손님의 호출에 사장이 잠시 한눈을 파는 순간 화장실에 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일어나 문 밖으로 나가서는 후다닥 도망쳤습니다. 국밥집 사장님이 금방이라도 나타나 제 뒷목을 잡을 것 같았지만 어쨌든 배불리 먹어서 행복했어요. 몰래 먹는데 성공한 뒤로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무전취식을 했어요. 순대국밥집에 이어 시장할매 국수집, 갈비 만두집을 돌며 먹튀에 성공하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처음만 힘들지 점점 과감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순대국밥집 사장에게 딱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사람들로 혼잡한 점심시간을 노려서 국밥집 사장의 사정거리에서 먼 구석자리에 앉는 데 성공했습니다. 국밥을 먹고 화장실을 가는 것처럼 일어섰는데 사장이 내 앞을 가로막더군요. 손님 어디 가세요? 저 화장실에 좀... 일단은 돈 내고 가세요. 지금까지 식사하고 내지 않은 요금이 자그마치 5만 원은 되는 거 아시죠? 어떻게 오늘은 다 계산하실 거죠? 네? 돈이요, 돈. 그동안 당신이 먹튀하고 간 돈 존말할 때 다 개워내라고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식당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고 저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뭐야, 이놈 돈도 없으면서 먹고 튀었어? 너 오늘 잘 걸렸다. 내가 니놈 버릇을 단단히 고쳐줄게. 너 같은 새끼는 콩밥 좀 먹어야 돼. 하면서 국밥집 사장은 제 멱살을 끌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저는 차라리 감방에 들어가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로 배가 고팠거든요. 이 겨울 허기를 해결할 방법도 없고 잘 곳을 찾아 헤매는 것도 힘든데 차라리 교도소에 들어가면 밥도 나오고 잘 곳도 생기니까 그게 낫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걸 포기한 마음으로 조사받았습니다. 어디 보자. 이름이 이해춘. 에? 이제 겨우 20살이네? 네. 어쩌다가 왜 이러고 살아요. 저 배가 고파서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이거 참. 사장님, 어린 친구가 배가 고파서 그런 건데 웬만하면 합의해 주시죠. 무슨 소리요? 절대 안 됩니다. 먹튀를 한두 번 했는 줄 아세요? 저게 아주 악질 중에 악질이라고요. 저런 놈은 정신이 썩어서 안 돼요. 버릇을 단단히 고쳐놔야 합니다. 사장님이 합의 안 해주시면 이 친구 인생 막장돼요. 직업이 불분명한데 가족도 없어서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이 나온다고요. 검찰 기소는 너무 가혹하잖아요. 국밥 한 그릇에. 저기 경찰 양반, 우리가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얼마나 힘이 빠지는 줄 아세요? 겨우 국밥 한 그릇 때문에 이러는 줄 아세요? 대체 몇 번을 말합니까? 우리 집만 먹고 튄 게 아니라고요. 시장 주변 식당이랑 식당은 죄다 먹고 다녔을걸? 야, 너 말해봐. 그래 안 그래? 죄송합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밥집 사장은 끝끝내 합의해주지 않았고 저는 8회에 걸친 무전취식 범행으로 재판까지 받게 됐습니다. 보통 무전취식은 경범죄에 해당해서 10만 원 수준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 처분을 받지만 저는 국밥집 사장의 주장에 따라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무전취식에 해당해서 사기죄라는 중형의 처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국밥집 사장은 보란듯이 으름장을 놓더라고요. 너 한번 죽어봐라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구치소에서 삼시세끼를 해결하고 비를 피해 잠들 수 있었어요. 어차피 막장이 된 인생에 재판 정도야 뭐가 무섭겠냐고 생각했는데 막상 법원 재판정 앞에 서니 몸이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렸습니다. 제 순서가 되어 판사 앞에 나갔는데 판사님의 눈빛은 너무나 따뜻했고 부드러운 말투로 저에게 이것저것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진심을 다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에게 학대받았던 일과 고아원에 잠깐의 희망을 가졌으나 끝내 뛰쳐나오게 됐던 일과 학교를 다니지 않고 부모 없이 거리에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쳤던 일과 고깃집에서 돈을 모았으나 전 재산을 잃고 노숙자가 됐던 일과 그리고 배가 고파 무전취식을 해야 했던 저의 파란만장한 일생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판사님의 자애로운 얼굴만 봐도 용기가 났습니다. 신기한 일이었어요. 잊고 있었던 삶의 의지가 되살아났습니다. 판결이 어떻게 나더라도 제가 죗값을 치르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욕이 거짓말처럼 생겨났어요. 그리고 드디어 판결 선고일. 판사님의 판결문을 듣고 저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1년 12월 22일 1시경 서울 광진구 B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순대국밥을 주문하여 먹고 음식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는 8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아무런 재산도 없이 피해자에게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양형의 이유. 오늘날 우리는 과거에 비해 물질은 풍요로워졌지만 우리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보호받아 마땅한 아이들이 가까운 이들의 폭력에 노출되고 부모 없는 청소년들이 나쁜 어른들의 게임과 덫에 걸려 위험에 처해도 내 아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외면한다. 인간성은 상실되고 공동체는 붕괴되어 가는데도 우리는 그 속도를 줄이지 못한다.
젊음은 찬란하고 생명은 고귀하다. 그러나 아무리 젊음이 찬란하고 생명이 고귀하다 해도 추위와 배고픔을 견딜 집과 울타리가 없다면 그 젊음과 생명은 그저 고통이고 아픔일 뿐이다. 모든 젊음이, 모든 생명이, 모든 인생이 등가의 원리로 치환되지 않는다. 세상은 불완전하고 불평등하며 불공평하다. 그러나 적어도 배고픈 사람은 먹어야 하고 아픈 사람은 치료받아야 하며 아이들은 제때에 배워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는 건강하고 공동체는 존속될 것이다. 뉘엿뉘엿 해가 지면 사람들은 서둘러 집으로 향한다. 하물며 새들도 보금자리로 돌아간다. 길 위에 살아가는 뭇 생명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이다. 이 사회는 하루를 견디고 버티는 젊음들이 편히 내일을 꿈꾸며 준비할 수 있는 집과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하고 좌절하는 젊은이들이 없도록, 생존이 급급해 당장 나쁜 선택을 하는 청년들이 없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 굶주림에 지쳐 빵을 훔친 현대판 장발장들에게 정과자라는 낙인이 찍히면 더 깊은 수렁에 빠질 것이다. 가난 때문에 범죄가 되풀이되는 것은 최대한 막아야 한다. 배고픈 이를 외면하지 않고 아픈 사람을 방치하지 않으며 아이들을 바르게 교육시키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소명이요 책무이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크게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의 범행 전과가 없고 전체 피해액이 20만 원 상당으로 그리 큰 금액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주문: 피고인 이해찬을 징역 1개월, 집행유예 1년에 처한다. 내 인생은 막장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비우고 있었는데 판사님의 선고는 너무나 의외였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새 삶을 살겠다는 의지로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얼른 돈을 모아서 무전 취직했던 상인들에게 돈을 갚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재판정을 나오려는데 판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이해찬 군 축하해요. 자, 이거 인생 선배가 주는 선물이라 생각하고 받아요. 판사님은 저에게 책 한 권과 차비를 하라며 용돈 10만 원이 든 봉투를 주셨어요. 아마 제가 출소하자마자 다시 거리로 돌아갈 것을 염려하셨겠죠. 땡전 한 푼 없는 저에게 판사님의 선처는 정말 벅찬 감동이자 최고의 응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사님. 제가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 이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참,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행위는 가중처벌인 거 알죠? 다시는 피고인과 판사로 볼 일 없겠죠? 네, 판사님. 저 어떻게든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죽어라 이래서 저 때문에 피해봤던 분들에게 다 갚아드릴 거예요. 해창군, 그건 안 돼요. 네? 죽어라 하면 안 되고 살려고 해요. 저 판사님 부탁이 있는데요. 제가 첫 월급 타면 연락해도 될까요? 판사님께 밥 한 끼 사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안 되겠는데요. 그렇겠죠. 판사님은 바쁘신 분인데 저 같은 놈을 만날 시간이 없으시겠죠. 아니요, 밥은 제가 삽니다. 해창군 월급날 기대하고 있을게요. 그렇게 저는 숙식을 제공해주는 식당에서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이 세상에 누군가 나를 지지하고 응원한다는 느낌은 삶의 의지와 활력을 더해주었습니다. 판사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첫 월급을 받고 저는 판사님과 만날 약속을 했어요. 머리는 덥수룩하고 수염도 밀지 않아 지저분했던 과거의 나를 버리고 머리도 깨끗하게 이발하고 얼굴도 말끔하게 면도를 하고는 판사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법원 앞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판사님은 절 몰라보시더라고요. 판사님! 이해찬 군. 이야, 이거 너무 멀끔해져서 몰라봤어요. 어디 봅시다. 이야, 이발하고 나니까 완전 훈남이군요. 하면서 제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시던 판사님의 얼굴에 갑자기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판사님은 제 얼굴, 구체적으로 턱 아래 흉터를 뚫어져라 보시더니 해창군, 실례가 안 된다면 이 흉터 어쩌다 생겼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이거요?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예요. 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요. 아빠 얼굴도 기억이 안 나는데 아빠랑 놀았던 것만 실루엣처럼 생각나거든요. 아빠랑 저랑 우리끼리 하는 씨름이 있었어요. 제가 헐크처럼 으아 하면서 아빠한테 달려들면 아빠가 저를 붕 들어서 이불에다 슉 착지시켜주는 그런 놀이였는데, 제가 너무 신이 나서 달려가다가 얼굴을 그대로 장식장 유리에 꽝 박았나 그랬어요. 그때 우리 아빠가 진짜 저를 업고 막 뛰셨거든요. 판사님, 왜 우세요? 이게 그렇게 슬픈 이야기가 아닌데. 판사님 잘못했어요. 제 이야기를 듣던 판사님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서 이야기를 멈추었습니다. 판사님은 갑자기 제 손을 잡으시고는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셨어요. 혹시 옛날에 김종빈이라고 불리진 않았어요? 김종빈. 네? 그 이름을 판사님이 어떻게 아세요? 고아원에 들어가기 전에 제 이름이었는데 제가 누구한테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서 기록에 남아있지도 않을 텐데 그걸 어떻게 아세요? 아니, 이럴 수가. 종빈아. 하면서 판사님이 저를 끌어안고 우셨습니다. 판사님 왜 그러세요? 종빈아, 내가 네 애비다. 아유, 내 새끼. 아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판사님이 제 아버지라뇨.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심했냐며 눈물을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기쁘기보다는 너무 얼떨떨해서 그냥 벙찐 상태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는 이혼하고 왜 연락을 안 하셨어요? 저는 아버지가 저를 버리셨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난 이혼한 적이 없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 엄마는 화려하고 끼가 많은 사람이었어. 배우가 되고 싶어 했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높은 이상만큼 실행력이 따라주지 못했어. 나는 고시를 준비하다가 네 엄마의 꿈을 이뤄주고 싶어서 당장 마을 금고에서 취직했는데 네 엄마는 꿈을 펼치기는커녕 갈수록 자책과 자학이 심해졌단다. 걷잡을 수 없을 정도였어. 지금 생각해보면 우울증이 아니었나 싶어.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다시 고시에 도전하기로 마음먹고 퇴근한 뒤에도 직장에 남아서 고시 공부를 하곤 했는데 시험이 다가오니까 이러다간 죽도 밥도 안 되겠다 싶은 거야. 그래서 네 엄마랑 상의를 했고 5개월 절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오겠다고 했더니 그러라고 네 엄마가 승낙을 해줘서 난 정말 안심하고 시험 공부에 매진할 수 있었지. 드디어 1차 시험에 합격한 뒤에 집에 갔는데 집이 텅 비어 있는 거야. 나랑 살기가 싫었던 건지 아니면 모든 게 싫어서 도망간 건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네 엄마랑은 자주 통화도 했으니까 너도 잘 지낸다고 그런 줄로만 알았지 조금도 의심을 안 했어. 얼른 시험 마치고 가야겠다. 우리 세 식구 만날 날만 손꼽아 기다렸는데 예전 살던 집에 아무도 없는 걸 보고 그제야 뭔가 큰일이 났구나 싶더라고. 아버지는 더 좋은 가정 환경 속에서 어머니를 지원하려고 중단했던 고시 공부를 다시 시작했고 줄곧 어머니와 연락을 했기에 어머니와 제가 이사를 한 것도 까마득하게 모르셨어요. 시험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어머니와 저와의 행방을 수소문하고 발품을 팔면서 쫓아다닌 결과 어머니가 이사한 집을 찾아내셨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이미 술로 간이 다 망가지셔서 폐인이 되어 계셨다고 해요. 여보, 종빈이는? 우리 종빈이 어디 있어? 그 자식 죽었지. 내 인생 망친 새끼. 꼴 좋다. 뭐? 어머니는 제가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했대요. 아버지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고 시험 공부한다고 처와 자식을 돌보지 않은 자신을 후회하고 탓하며 몇 년을 비통한 마음으로 보냈다고 했어요. 그리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망가진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그래도 아버지는 희망을 잃지 않고 간이식할 사람을 구해서 어머니에게 수술을 받게 했는데, 그럼에도 어머니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다시 술을 끊지 못해서 다시 술을 마시다가 끝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저를 괴롭혔던 어머니가 그래도 어딘가 살고 계실지 않을까 했는데,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으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내가 죽었다고 거짓말한 어머니. 나도 어머니를 버렸지만 어머니도 나를 버렸구나.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일을 다시 꺼내어 보니 참담하고 비참했으며 씁쓸했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눈물을 훔치며 말씀하셨어요. 희한한 일이지. 네 사건을 맡고 꿈을 꿨는데 예전에 너하고 씨름하면서 놀던 그 무렵에 너가 나왔어. 그때처럼 웃으면서 나에게 달려드는 걸 내가 이렇게 안아서 올리는데 그때 꿈에서 깼지 뭐니. 그 꿈 때문인지 피고인석에 서 있는 너를 보면서 우리 아들도 살아있다면 저 나이일 텐데 하고 남 같지가 않더라. 아버지 죄송해요. 아들이 못나서 이것밖에 되지 못해서.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왜 네 탓이야. 다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야. 그 순간 지금까지 실루엣만으로 보이던 아버지의 과거 잔상이 갑자기 환해지면서 현재의 아버지의 얼굴과 겹쳐 보였습니다. 어린 시절에 봤던 아버지의 얼굴이 선명해지면서 저는 폭발하듯 소리쳤습니다. 아빠, 아빠 왜 이제 왔어? 왜? 종빈아 미안하다. 아빠,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저는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을 되찾고 다시 아버지의 호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죠.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을 들고 그동안 무전 취식했던 가게에 찾아가 머리 숙여 사죄하고 피해액을 변상해 드렸습니다. 이게 벌써 20년도 더 된 이야기랍니다. 아버지는 제가 다시 공부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저는 검정고시를 치르고 4년제 대학을 졸업 후 아버지의 뒤를 이어 법조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변호사 가운데 저만큼 기구한 인생 역경을 살아온 사람은 없지 않을까?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해요. 어머니의 방임과 괴롭힘으로 가출해서 기억을 잃고 실어증에 걸리고 고아원에서 살다가 다시 탈출해서 노숙자로 살았던 지난한 인생이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도 없이 학교도 다니지 않고 사회에 나와서 밥벌이를 해보겠다고 몸부림쳤던 청소년 시기의 고통과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의 멘토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청소년들이 근로기준법을 몰라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나쁜 어른들이 약한 청소년들을 무시하고 착취하지 않도록, 여리고 어린 새싹들을 보호하는 울타리를 치고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 아버지가 저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인생의 막다른 벽에서 삶의 의욕을 잃고 방황하는 청년에게 삶의 의지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볼 생각입니다. 지금 혹시 숱한 시련 끝에 좌절과 절망 속에 계신가요? 미래가 보이지 않아 암담하신가요? 달이 차면 기울고 그렇게 기운 달은 다시 가득 차오르듯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 그게 끝은 아니더군요. 끝이라고 생각될 때 인생은 거짓말처럼 다시 시작됩니다. 그러니 좀 더 힘을 냅시다. 끝날 것 같지 않던 이 겨울도 어느덧 끝자락에 다다랐습니다. 벌써 남녘에는 매화 소식이 들려옵니다. 새봄을 뜨겁게 맞을 수 있도록 우리 있는 힘껏 살아냅시다.